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분석 문제집 지역사회복지론 제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5개년 기출 결과를 살펴보면요. 15회 세문제, 16회 세문제, 17회, 18회, 19회 2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총 출제 문항 12문제로 5년 동안 평균 2.4문항이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평균 정답률 50%로 다소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 19%에서 최고 75%의 정답률, 최고도 75%밖에 되지 않는 약간 평균적으로 조금 어렵게 출제되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난이도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역사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순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뿐만 아니라 서구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과정도 주요 출제 범위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조선시대 인보관행부터 인보관행 및 제도, 새마을운동, 1970년대죠.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까지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장 조선시대부터 알아야 되는 과목은 지역사회복지론이고요. 그래서 서구의 역사와 관련하여 최근 시험에서 영국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보고서들을 살펴보는 문제가 연이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에 이어서 또 지역사회 발전기에 해당되는 그린피스 보고서까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최근 출제율은 감소했지만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 과목에서도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하며 미국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문제도 간헐적으로 가끔 출제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단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1번,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다. 새마을운동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새마을운동은요, 정부 주도형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동원모형이라 그럽니다. 동원모형. 우리 정책에서 동원모형 들어봤죠?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뭐예요? 우리를 동원시켰죠. 그래서 동원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촉진시켰다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모든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관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에 뭐예요?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우선 서비스 이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들을 약간 구분해 놨죠. 이것이 사회복지관에서 시험으로 또 출제되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도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그랬는데 한 번 주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그리고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3년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2003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시군구 단위로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2014년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사각지대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고스란히 넘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제 없어지고 새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법률로 넘어오면서 명칭이 바뀝니다. 여기에 복지였고 여기에 복지였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전부 다 보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2015년이에요. 15년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복지협의체에서 2015년에 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여러분들 법제로는요, 언제 제정했느냐, 제정 연도를 중심으로 시험을 내는데 나머지 과목에서는 시행 연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은 언제예요? 2000년이에요. 제정은 1999년 9월 7일 날 제정이 되고 국기법이 시행은 2000년이에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그랬는데 왜 자활사업을 촉진시키냐 하면 이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활보호법에서는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국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대신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계비를 지급해 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일이 가능한 사람도 그러면 다 안주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促진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 지역사회 복지계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뀐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에 관련해서 주요 사건을 시대별로 나열하는 문제나 제시대, 그러니까 시대별로 나열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제시될 수 있어요. 선택지 중 시기가 다른 것을 골라내는 문제, 각 사건과 해당 연도의 연결이 옳은 것, 결국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연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끔 새마을운동이나 조선시대의 제도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언제 하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얘기했죠. 2001년 아니고 2000년 국민기초가 국기법이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자, 2007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랬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2012년에 만들어집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것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러한 법들이 2007년에 만들어집니다. 2007년에 사회투자 서비스에 관한 것, 노인 장기요양,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가 2007년이었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행안부예요. 행안부. 행정안전부, 행안부 산하에 2012년 제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 행복이음 언제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201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이 언제 만들어졌어? 2010년에 사통망이 구축돼서 행복이음이라고 구축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015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가 시행되었다 그랬는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언제? 이 사통망이 만들어진 이후에 2012년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망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2012년이냐? 2010년에 사통망이 구축이 돼요. 사통망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는 공공이 뭐가 있어요? 공공이 뭘 하고 있어?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2년에 뭐 해요? 시군구, 이것도 기억하세요. 시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왜? 공공에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시군구에서 통합사례관리망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분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하세요.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 언제? 2012년 반드시 연도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랬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도 행정복지센터로 아직 바뀌지 않은 곳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가 1도 없어요. 전부 다 주민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1955년에요. 사무소 읍면동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요. 2007년에 읍면동 주민센터 라는 명칭을 쓰고 2016년에 행정복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필수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마을마다 지금도 주민센터를 쓰는 데도 있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지역은 읍면지역은 사무소, 동사무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은 주민센터 쓰고 있고요. 아직 행정복지센터를 쓰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명칭이 딱 변경됐다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2018년이 아니라 2016년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아직도 있어요. 이 주민센터 안에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라든지 복지를 위한 조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2016년에 바뀌게 된다.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바꿀 도 있도록 권장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간 것도 아니 뭐가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간 것이고 연도도 2016년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었죠? 네, 3번 2010년에 사통망 행복이음 구축되었다. 연도까지 같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보죠.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자, 1970년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1980년대 도입이 되고요. 1992년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활발하게 발전한 것은 언제냐라고 하면 1990년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990년대.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도입은 70년대 아니다. 80년대부터 도입돼서 90년대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도가 실시되었다. 모금회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97년에 공동모금법이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고 199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97년에 제정되고 98년에 시행되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거 언제일까요? 이거는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중요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두 가지 설명했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하셔야 돼. 바로 앞에 설명했잖아요. 설명 안 했나요? 여기에서 설명했잖아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하면 언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몇 년마다? 4년마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2003년이니까 2000년대 맞죠? 1997년이니까 90년대 맞죠? 얘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풀어보죠. 1-3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2000년대예요. 2000년대.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출은 언제예요? 1995년 7월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도입이 된 것을 언제라고 그래요? 1995년이라 그래요. 1991년에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로 뽑았고요. 1995년에는 지자체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로 뽑으면서 이제 완전한 뭐예요?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2000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을 다 지워버리죠.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그래서 기억을 지우면 1번하고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그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맞죠? 자,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언제라 그랬어요? 앞전 문제에서도 2012년이라 그랬죠. 2010년에 뭐예요? 사통망, 행복이음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공공에서 뭘 할 수 있어? 사례관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2012년에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하면 뭐예요? 통합사례관리. 여러분들 이 한 문제 정답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계속 이렇게 연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20회 시험에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한 맞출 확률들을 좀 높여 나갈 수가 있죠. 영구임대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는 언제 실시되냐 하면 1989년에 법이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있어요. 이 법을 모체로 하는 법이 1991년에 이 법을 주택건설 촉진법을 모체로 하는 1991년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서 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1989년에 영구임대 아파트 사업이 나와요. 왜 이때냐라 그러면 1989년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영구임대 아파트를 도입을 하는 거죠. 이것을 도입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안에 사회복지관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담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을 모체로 하는 1991년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1989년 또는 1991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0년이니까 얘는 뭐예요? 아니죠. 얘는 1989년 90년도니까 얘는 2000년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디귿을 또 지워야 되겠네요. 디귿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1번 기억 지었고 디귿 지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리을 볼 필요 없어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실시 언제라 그랬어요? 2007년이라 그랬죠. 2007년.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2007년에 만들어지고 실시되었다. 노인 장기 요양은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거는 2007년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억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시겠죠?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 1995년이었다. 영구임대아파트 이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989년을 기본적으로 알려주시고 1991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950년대 외국 원조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1950년대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외국 원조기관 그죠? 카파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히 생활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고요. 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된 것은 언제냐라는 거죠. 이게 지침이 마련된 것은
사회복지관 보조금에 대한 법적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1983년입니다. 1983년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구체적인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89년이에요. 1989년에 구체적인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됩니다. 89년에 지침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마련된 거는 1989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83년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은 1989년이다. 어쨌든 1980년대 뭐예요? 어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회행동. 사회행동은 뭐예요? 같이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로스만에 의하면 사회행동 모델은 옹호하고 또 행동자로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1980년대 민주화운동 맞습니다. 199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다. 맞죠? 90년대 확대. 재가복지 봉사센터 언제? 1992년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도 설립됐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언제라 그랬어요? 2007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 지급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정답보다 더 많은 마킹을 해주셨는데 2000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2007년에 시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사회적 경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이 여러분들 좀 듣다가 그 다음에 요즘 뭐예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요즘 우리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활, 아까 2000년도에 뭐예요? 국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자활 사업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활기업.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을기업까지 있죠? 마을기업까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사회적 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통합사례관리의 강화. 통합사례관리 언제 했다 그랬어요? 2012년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저보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이미 떠올리고 있죠? 통합사례관리하면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맞아요. 읍면동 복지허브와 여기는 시군구고 읍면동 복지원은 2016년 기억하세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와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몇 년이라 그랬어요? 4년. 틀렸죠. 누가 봐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몇 년? 4년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실전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2012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2012년에 제정되고 시행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거는 정답률이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는데 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이라는 것은 우리 거의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여러분들 반드시 반복해서 되뇌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자, 향약. 향약은 뭐냐 하면 조선의 자치규약이에요. 조선시대 자치규약입니다. 오늘날의 조례.
오늘날의 조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국가기관. 향약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할인서. 할인서는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 조선시대의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동서대비원 있죠? 요거는 고려시대의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할인서와 동서대비원은 같은데 조선시대에는 할인서, 고려시대에는 동서대비원이라고 명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울청. 진울청이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은 사창, 그 다음에 뭐예요? 사창, 의창, 삼평창이 있죠. 의창, 상평창이 있습니다. 사창은 여기에 국가기관 단위가 아니라 사창은 촌락단위예요. 촌락단위. 라서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창은 촌락단위다라는 것. 의창과 상평창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그래서 의창은 흉년시 뭐예요? 곡식을 나눠주는 거죠. 무상으로. 나는 오늘날의 공공부조와 같아요. 근데 여기 보기에 없죠. 상평창은 평상시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을 하면 곡식을 푸는 물가조정기관이에요. 물가조정기관이에요. 여기 나오는 진울청. 보기인 것처럼 흉년, 재난, 시 물가조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기관 어디예요? 흉년 여기인데 의창 안 나왔죠? 국가기관 이것도 전부 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진울청이 되는 겁니다. 진울청. 아셨죠? 여러분들 사청과 의창과 삼평창 여기를 뭐라 그래요? 삼창이라 그럽니다. 삼창. 그러나 사창은 촌락단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의창과 상평창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의창은 무상으로 나는 오늘날의 공공부조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 상평창은 반면에 물가조정기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진울청도 물가조정기관이지만 상평창은 평상시라고 그러면 진울청은 흉년이 들었을 때라고 보시면 조금 암기할 수가 있겠죠. 자, 기로소는 어떤 거예요?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노인 공양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는 곳을 기로소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입을 거라든지 뭐 공양 이러한 것들을 지급해주는 그런 곳을 기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75% 진흘청, 흉청 여러분들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향약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날의 조례 조선시대의 자치규약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할인서와 동서대비원은 조선과 고려 각각의 의료기관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관련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복습할 수가 있겠죠. 자,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영국의 플러스 지역사회 복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헐라우스. 헐라우스 하면 미국의 헐라우스예요. 미국의 헐라우스. 지금 영국을 물어보고 있는데 미국이죠. 헐라우스는 빈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이에 노력했다. 그죠? 도덕성 향상. 맞는데 미국이야. 맞는데 미국이네. 그래서 정답은 아니에요. 영국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회 방문원은 어디에? 우회 방문원은 자선조직협회에 있는 것이죠. 기존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기존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인보관이죠. 인보관. 우회 방문원은 자선조직협회죠. 그래서 틀립니다. 우회 방문원은 자선조직협회에 있는 조직이고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인보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인보관 이념은 우회 방문단의 활동을 기반으로 했다. 아니잖아요. 지금 자선조직협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1960년대 존슨 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계획을 단행했다. 1960년대 존슨 행정부는 뭐예요? 빈곤과의 전쟁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헤드스타트 운동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는데 얘는 미국이에요. 미국. 1번과 4번은 미국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국이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만 정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1980년대 그린피스 보고서는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관련 보고서에는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가 있습니다. 얘만 보고서 썼네. 얘는 형성기예요. 지역사회 복지 형성기에 한 거고, 발전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그린피스 보고서 고서가 쓰여집니다. 시본 보고서는 1960년대 1968년, 하버트는 1971년, 그 다음에 버클레이는 1982년, 그린피스 보고서는 1988년입니다. 연도도 6788이잖아요. 그래서 연도도 대충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시본 보고서는 뭘 하냐면, 시본 보고서는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여러 부서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시본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비공식 조직,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역사회와 같이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 같은 비공식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 거 뭐예요? 시본 보고서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복지를 시작한다. 시본 보고서 1968년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비공식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버트 1971년에 언급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 조직이 더 중요하다. 비공식 조직이 더 중요하다. 뭐예요? 하버트 보고서. 글자, 여기에 2글자, 3글자, 4글자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2글자, 3글자, 4글자. 버클레이 보고서는 여기에는 비공식 조직이 더 중요하다 그랬으면 1981년에 버클레이 보고서는 같이 중요하다. 공식 플러스 비공식 조직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시본 보고서는 비공식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요. 하버트 보고서는 비공식 조직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버클레이 보고서는 공식과 비공식 조직이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린피스 보고서는 1988년 발표되어지는데요. 지방자치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복지 주체의 다원화를 주장합니다. 다원화. 복지 주체를 다양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복지 주체의 다원화를 강조하고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합니다. 다원화되다 보니까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참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역할을 강조할 뿐이지 이 지자체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보고서는 시본 보고서 2글자, 하버트 보고서 3글자, 바클레이 보고서 4글자. 그래서 순서는 2, 3, 4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발전기에는 그린피스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린피스 보고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복지 주체의 다원화,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를 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조정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61%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1962년에 시범 보고서, 그 다음에 71년에 하버트 보고서, 82년에 바클레이 보고서까지는 형성기,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로 전화를 가져오고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2-1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토인비홀 언제 설립됐어요? 토인비홀은 1800년대예요. 1800년대. 토인비홀 1884년이에요. 1884년. 교수님 어떻게 토인비홀이 뭔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어요.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나올 때 토인비홀 나온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1880년인 거 모르면 어떻게 하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834년에 개정구민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차원의 복지가 어떻게 축소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선단체가 만들어져요. 자선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선단체들의 중복구호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죠. 그러니 1934년 이후에 1960년대에 영국에서 뭐가 자선조직협회 COS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보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834년에 개정구민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 만들어지는데 역시 1880년대다라는 거, 1800년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시범보고서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1968년에. 그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 1971년에 만들어지고, 바클레이 보고서가 1982년이죠. 그런데 얻고 그리피스 보고서는 198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인비홀이 먼저고, 정신보건법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정신보건법은 최근에 만들어집니다. 1950년대 만들어져요. 그래서 1959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정상화 이론이라든지 탈시설화 이론,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토인비홀 가장 먼저죠. 그래서 기억이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이 가장 나중입니다. 니은이 가장 나중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나중에 아니네요. 그죠? 이거 두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 그러면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 니은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시범보고서, 그 다음에 하버트, 바클레이. 요 순서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바클레이가 없긴 하지만 그리피스도 네 글자, 하버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음, 리을, 디귿이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미음, 리을,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 그죠? 정답 2번. 그래서 51%가 정답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토인비홀,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영국과 미국 전부 다 1800년대다라는 거예요. 1860년에서 1880년대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신보건법은요 1950년대 이 정신보건법으로 인해서 정상화나 탈시설화 운동이 그 다음에 활발하게 전달되어지고, 시범, 하버트, 버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요 부분 정신보건법이 1950년대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또 머릿속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보건법 1950년대라는 것도 교수님 이런 것도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정답 2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영국의 그린피스 보고서의 특징은 뭐였어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었죠. 1988년에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뭐가 되겠어요? 지자체의 역할, 권한과 역할이 강조되어지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지자체, 그린피스 보고서에 의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니은을 없애봅시다. 니은. 네, 없애면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세요. 디귿이 맞냐 아니냐만 보면 되겠죠? 디귿 봅시다.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 그죠? 서비스의, 왜냐하면 지자체의 역할을 하면서 직접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조정의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리을도 볼까요? 지역사회 보호 실천 주체의 다양화를 추구했다. 맞죠? 그래서 그린피스 보고서 하면 몇 가지 암기하면 되겠죠? 그린피스 보고서 1988년에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키워주면서 복지 실천 주체의 다양화 그리고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하고 지자체는 뭐예요? 서비스의 조정 역할을 하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암기하시면 그린피스 보고서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의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역사 중 다음의 특성 모두와 관련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 서비스 부설 창설을 제한하고요. 대인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를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식하고 서비스의 협력 및 통합.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답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미 이번 시간에 설명한 것을 갖고 답을 뽑으셔야 돼요. 뽑으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시범 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봅시다. 지역사회를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범 보고서의 특징이 뭐였죠? 비공식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 말이에요. 자, 하버트 보고서는 뭐예요? 비공식 조직이 더 중요하다. 바클레이 보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같이 중요하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뭐였어요? 지자체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언제예요? 1942년이에요. 1942년에 만들어진 게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지역사회 보호가 아니라 베버리지 보고서는 1939년에서 45년까지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전쟁 당시에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영국이 어떻게 복지를 할 것이냐 그것을 집필한 것이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만들어진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 보호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크게 영국은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역사회 즉 비공식 조직을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공식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서비스 협력 및 통합 비공식 조직 시범 보고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있었죠. 뭐였어요?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서비스의 통합을 언급하고 있었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의 통합. 그래서 서비스의 협력 및 통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시범 보고서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0%가 낮은 거였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거나 이런데 그런 여러분 팁이 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연도까지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몬보고서 1968년, 하버트 1971년, 바클레이 1982년, 그리피스 1988년 이처럼 베버리지 1942년 이처럼 연도까지 가끔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몰라도 연도만 알아도 되잖아요. 그죠? 1960년대, 60년대라고 표현하겠죠. 연도를 딱 정해지진 않고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1980년대 보고서로 이렇게 그게 이 연도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도 그래서 같이 암기하시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미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적 특징. 미국은요,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영국 다음으로 미국의 출제 빈도는 가장 적습니다. 대공황 이전에는 공공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전달 체계를 담당했다. 아니죠. 대공황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죠. 이때 대공황이 발생하죠. 대공황 이전에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라 그러면 시장이에요. 시장. 민간에 내어 맡기는 거죠. 대공황 이후에 1973년까지, 저는 1973년이라고 얘기할게요. 오일 쇼크까지. 요때는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 그래요. 누가 있어요?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 이때는 뭐예요? 복지국가. 베버리지 보고서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베버리지 보고서도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여기는 신자유주의.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든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공황 이전에는 공공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요인이 아니야. 대공황 이전에는 시장이에요. 시장. 공공이 아니라 시장. 공공이 지역사회복지 주체가 된 것은 언제? 복지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대공황 이전에는 시장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케너디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은 사회복지의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케네디와 존슨 언제예요? 1960년이죠. 그죠?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이라 그랬죠. 1960년대 언제예요? 여기죠. 1960년대. 이때는 어때요? 어쨌든 전국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뭐냐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있죠. 연방정부. 그래서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70년대 인종차별 금지와 반전 운동으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촉진하였다. 반전, 전쟁의 반대. 1970년대 어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갖춰요. 이때. 그러면서 세계대공황이 왜 발생했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득을 얻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엄청난 농산물을 팔고 그리고 전쟁 물품들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다가 모든 나라가 투자했어요. 미국에다가 땅 투자하면 2배, 3배 더블로 먹고요. 주식 투자하면요, 몇 배로 먹게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미국에다가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이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그냥 반토막이 뚝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세계 대공황이라는 것은 원래는 미국의 경제공황이었어요. 미국이 경제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딱 났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모든 나라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반토막이 나는 순간 이미 다른 나라 투자한 모든 나라들의 다 반토막이 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결국은 우리는 세계 대공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득을 얻었던 미국, 그래서 세계 대공황으로 해서 침체합니다.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여기에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과 케인즈가 손을 잡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인 그 국가의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뉴딜 1차 사업, 뉴딜 2차 산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다시 이제 조금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2차 세계대전 역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군인들을 전쟁터로 이렇게 하면서 실업률이 빵프로예요. 빵프로. 실업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군사력을 파병했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들을 다 우리가 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런 전쟁이 있을 때 군인들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 군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업률을 제로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경제가 또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건들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것이 뭐였냐면 베트남 월남전을 만들어낸 거죠. 월남전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베트공에 대한 어떤 그 무자비 학살이라든지,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도 폭락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에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막 폭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값은 그대로인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1리터에 1달러에 샀다 그러면 10달러에 샀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1리터를 살려 그러면 한 20달러, 30달러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한 가격, 달러의 가치가 떨어짐에도 원유값을 동일하게 결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산유국이 어떻게 돼요? 반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이 발생하는데 미국이 산유국가인 이집트의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 군사력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유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값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안 돼, 미국 너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원유값을 오릅니다. 그게 올리는 게 오일 쇼크예요. 그래서 1973년에서 79년까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에서 기름값이 무려 10배 이상 폭등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1970년대 인종차별 금지와 반전 운동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촉진하였다. 맞습니다. 이거 오케이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1990년대 복지개혁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으로 강조했다 그랬는데, 복지개혁은 1996년에 복지계획을 만들어내면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근로연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로연계를 강화시키면서 이게 생산적 복지개혁은 근로연계를 강화시키고 생산적 복지,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개혁은 1996년에 어떤 민간 조직들의 어떤 양적인 확산, 민간 복지 조직들 있죠. 그래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양적 확산이라든지 민간 조직의 양적 확산, 그리고 근로연계 강화, 이렇게 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 것이 1996년의 복지개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주안점을 뒀다 그랬는데, 아니요, 2008년에 오바마 행정부는요, 연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풀뿌리 지역, 오바마 행정부가 대통령이 된 게 뭔데, 이 풀뿌리 지역사회 운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가 아니라 반대로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옳은 것은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이 아까 3번이었죠. 그래서 1970년대 인종차별 금지와 반전운동, 미국의 월남전으로 인해서 인종차별 금지와 반전운동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촉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바마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는 다소 어렵습니다. 복지개혁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그러한 용어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정답률도 상당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풀뿌리 조직 활동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한 풀뿌리 연방 정부와 풀뿌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연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평가가 아니라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계획이라는 것은 민간 언제요? 1996년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복지국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죠.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의 역할을 줄이면서 누구의 역할, 이렇게 민간 비영리 조직의 역할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지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신자유주의에 맞게 복지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사회복지론 제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나와도 저렇게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되 정 안 되면 미국은 과감하게 우리가 아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